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차시 학습지 정치 운영의 변화, 특히 어느 나라의 정치 운영,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조선의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잠깐 우리 고려시대 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어느 나라 간섭기에서 벗어나면서 이 나라로 교체가 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의 간섭기에서 벗어나서 이 원나라와 명나라 간의 교체기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완전한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명나라가 고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바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천령 이북의 땅, 이 땅이 원래 누구의 영토였다? 원나라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나라를 접수했으니 그 땅은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요동반도 지역으로 귀속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그리고 장군,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최영이 이거는 일단은 철회 요구를 합니다. 네.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철회해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 우리 어쩔 수 없다. 전쟁하자라고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네,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자, 우리 이성계는요. 이 요동정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면서 일단 이건 너무 무리하다. 일단 명나라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전쟁하기엔 여름철이다. 또 전쟁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또 일본 외구의 침입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 우왕과 채영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 이성계가 일단 출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도저히 아니라서 압록강의 중심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을 회군하게 됩니다. 즉, 여기를 건너야 돼.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회군하면서 고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뭐야? 반역이죠. 그래서 우왕과 채영을 둘 다 축출하게 됩니다. 네, 축출이라는 건 이제 아웃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 권력, 실권을 누가 차지한다? 네, 맞습니다. 이성계가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된 건 아니고 우왕, 그 다음에 창왕 이어서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실권은 이성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공양왕은 그냥 왕으로 세워준 거고 실질적 권력은 이성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 기존의 권력자들이 대토지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재수정하자라고 해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과전법이라는 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선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온건파와 그리고 고려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는 급진파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배웠지만 바로 어떤 애들이 그렇죠. 급진파였던 혁명 신진 사대부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이 정몽주 일파를 제거하게 되고요. 이성계랑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된다? 네,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 대해 조선 왕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일단 왕의 순서를 잠깐 알고 갑시다. 자, 태정, 태세, 문단세까지는 여러분 알죠? 그래서 태조, 그 다음에 정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가 있죠. 태정, 그 다음에 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성종,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이렇게 선조까지 조선, 네. 지금 전기까지는 이 왕들이 순서대로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 모든 왕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순서는 이렇대. 일단 기억해야 할 왕은요. 바로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조 2성계는요, 제일 먼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는 지금의 서울인 어디다 옮긴다? 네,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을까요? 자, 고려에서는 어떤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자, 조선에서는 바로 유교, 새로운 유교인 신유학인, 네, 맞습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보면 정종이 있죠. 이 정종을 물리치고요. 잠깐 있었다가 바로, 선생님 잘못 썼네요. 태종이죠, 태종.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어떻게 합니까? 네. 왕자의 난, 제2차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형제들도 죽이고요. 자신과 조금 이제 생각이 달랐던 정도전 일파도 이제 죽이게 되면서 정도전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게 되면서 피를 묻히고 등장한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집중시키기 위해서 왕권 강화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일단 군사력을 모두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각자 개인이 갖고 있었던 사병을 다 혁파하고요.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그림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육조 직계제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구 중심으로 만든다? 네, 맞습니다. 바로 국왕 중심으로 통치 시스템을 다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람들을 다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처럼 만드는 호패법이라는 것도 실시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학문에 대한 깊이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학문을 더욱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인 집현전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과 다르게 육조 직계제와 반대인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육조 직계제는요, 왕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의정부 서사제는요, 왕권을 조금 약화시키거나 또는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신하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경연은 이제 왕과 신하들 간의 어떤 토론,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세종이 있는데 문종이 그 아들이 있고요. 이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린 왕인 단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종의 왕위를 노렸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삼촌이었던 세조였습니다. 수양대군. 그래서 이 단종을 몰아내고요. 어떻게 본인이 또 왕이 되는 거죠. 조카를 몰아내고 피를 묻히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왕권 강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과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육조 직계제로 다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지 집현전을 혁파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뭐를 중단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경연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종은 별거 없고 이제 성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종은요, 바로 학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정책 자문도 하고 언론 역할을 다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홍문관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연을 재개하게 됩니다. 약간 세종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바로 완성하냐? 조선시대의 법전, 대표적인 법전 뭐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완성은 성종 때 한 거지만 시작은 언제 했다? 네, 맞습니다. 세조 때 시작했습니다.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완성은 성종 때 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국가 의례나 역사 지리와 같이 여러 가지 문물 제도도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육조 직계제고요. 그리고 이게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자, 6조 직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속해 있는 의정부를 약간 지나치고요. 얘는 권한이 별로 없어. 그래서 왕이 직접적으로 6조한테 명령을 내리고 6조가 바로 왕한테 직속으로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형식. 이거를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있고요. 한 번 의정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그 명령을 실질적으로 6조한테 내리는 것은 누구다?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재상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의정부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의 역할보다는 의정부가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나 6조도 바로 이렇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한테 한번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가 그 내용들을 걸쳐서 다시 왕한테 건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야 되고, 왕이 조금 권한이 약하거나 신권을 좋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걸쳐서 왕한테 뭔가 건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중앙관제,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관리선발 제도를 여기서 차이점은요. 고려와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관제입니다. 먼저 의정부가 있고요. 6조 체제가 있었죠. 의정부는 말 그대로 재상들이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심의하게 되고요. 그거를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건 6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3사가 있습니다. 3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3사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걸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간쟁, 이게 씹을간입니다. 그래서 사간원, 그 다음에 사헌부, 그 다음에 홍문관, 이렇게 세 가지 부서를 합쳐서 3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간원은요, 간쟁입니다. 즉, 왕의 어떤 정책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뭔가 이제 간쟁하는 것들을, 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거를 약간 비판하는 것이 사간원이고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입니다. 약간 헌법? 이런 거 조금 생각해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문관은 아까 봤죠? 성종 때.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즉,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언론기관을 담당하는 겁니다.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독점되지 않도록 비리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을 3사, 얘네들을 말합니다. 셋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가지는, 얘네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바로 왕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에서는 바로 승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왕의 직속, 다이렉트로 왕이 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는, 특히 죄인들, 중죄인들, 이 중한죄를 처벌하는, 심판하는 애들을 의금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반역자들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얘네 둘, 이게 왕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행정 조직 가겠습니다. 전국은 총 몇 도로 이루어졌다? 그쵸? 조선시대는 전국 8도입니다. 이 8도에 누굴 파견한다? 네, 관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잠깐 그림 볼까요? 잠깐 여기 보이죠? 왕, 의정부, 6조 체제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 왕명출납, 의금부, 사법기관,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얘네를 3사라고 했죠. 언론기관.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 편찬을 하고요. 성균관 배웠죠?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한성부는 한성, 수도 지역을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국 8도로 이루어졌고, 이 8도는 누굴 파견한다? 네, 맞습니다. 관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방행정이, 그쵸, 5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럼 5도는 누가 파견되죠? 네, 맞습니다.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양계에는 누가 파견이 되죠? 네, 맞습니다.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고려, 기억해 두세요.
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도 고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려에는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되지 않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조선은요, 모든 지역에 모든 읍에 수령이 파견되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통치력이 강화됩니다. 중앙에서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을 쓸 수밖에 없고요. 수령의 힘도 강해집니다. 원래는 향리의 힘이 강해지려면 파견되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향리입니다. 근데 모든 곳이 파견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리는 이제 수령의 그 서포트하는 역할로만 완전하게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랑 비교했을 때 조선은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됐고요. 그래서 반대로 조선은 파견이 됐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군현이 파견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속현이 둘 다 존재를 하고 여기가 더 많았죠. 조선은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네, 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 가겠습니다.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리 선발이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문과가 있고요. 잡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승과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 조선에서는 뭐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드디어 무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음서를 통해서도 관직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문과,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곡관으로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음서를 통해서는 갈 수 있어. 관직에 오를 수 있어. 하지만 높은 곳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쳐서 관직에 오른 사람을 더 인정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림의 성장입니다. 자, 사림이 바로 어떤 세력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림과 되는 애들이 훈구 세력이라는 애들입니다. 자, 훈구는요, 바로 아까 단종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됐던 이 세조를 왕위로 같이 올렸던 도와줬던 애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조를 왕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종 말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에 이어서 훈구 세력이 계속 힘이 셌기 때문에 이 성종은 그 훈구 세력이 약간 보기 싫었어요. 그쵸? 권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내 편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들어온 애들이 바로 제야에 있었던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주로 어디에 많이 등용시키냐면요. 훈구 세력들을 이런 권력자들이 비리를 독점을 비판하기 위한 아까 우리 어떤 기구다? 네, 맞습니다. 바로 3사에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언관직이었던. 그래서 누구의 권력을 비판한다? 그렇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화라는 게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훈구가 있고요. 이렇게 사림 애들이 계속해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게 되니까 당연히 둘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4번의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림들도 타격을 입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훈구 세력들도 이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림의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4번의 사화,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때 기묘사화, 조광조 일파의 조광조 살림 세력이 있습니다. 이 조광조 살림 세력이 이제 제거되는 걸 기묘사화인데 이 조광조 애들이 살림 애들이 어떤 걸 시행했냐면요. 이 4가지 특히 이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향약을 실시하게 되고요. 향총 규약입니다.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소격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도교와 관련된 뭔가 행사입니다. 제사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 사림 애들은 특히 다른 학문들을 다 싫어했어요. 네, 성리학만 중시했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에 불교, 도교 이러한 것들을 다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는 우리가 이따 나중에 볼 건데 주초위왕이라고 해서요. 이제 훈구 세력들이 이제 이 조광조 살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미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꾸미냐?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꿀을 발라서 벌레가 파먹도록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게끔 합니다. 이 주초위양은 즉 뭐냐? 조씨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광조가 곧 왕이 될 거다라는 모함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게 된 당연히 왕, 중종은 불안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얽혀서 이제 제거했던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일단 기묘사화만큼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인들이 4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살인이 안 남아있을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훈과 살인 중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살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얘네들이 몰락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 베이스 캠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바로 자신들의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서원을 건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촌 지역에서 귀약인 약속 같은 향약을 통해서 그 향촌 지역을 완전하게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2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사림이 권력이 사화의 타격을 받아도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훈구를 이기고 사림이 집권했던 시기는 바로 선조,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선조 때 모든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황, 우리가 많이 알고 이런 학자들을 사림애들을 배출해서 학자들을 배출해서 성리학을 발달시키고 여론, 공론을 형성하면서 모든 어떤 국가에 있어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림 내에서도 뭐가 생긴다?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이 돼요. 각 학파, 선생님에 따라서 서원의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학파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살인도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되는 걸 뭐라고 한다? 네, 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 차이로 모든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조 때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동인이 있고요. 원래 서인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동인이 또 나중에 어떤 서인에 대한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나마 서인과 남인은 친했어요. 근데 북인은 서인을 완전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북인은 특히 어떤 애들이냐? 의병 출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의병 출신이었고 광해군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광해군 때 누가 당연히 득세한다? 그렇죠. 북인이 득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광해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왕에서 내쫓게 되죠. 그래서 서인 주도, 이때 누가 주도하냐면 서인 주도와 이 광해군을 내쫓게 되고요. 그것을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해군은 몰락하게 되고 인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당연히 광해군이 쫓겨나면 북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남인과 서인이 있는 거죠. 대신 둘이 공존하되 연합하되 누구 주도가 더 크다? 당연히 인조반정을 내걸었던 서인이 조금 우위가 큽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붕당 연합체제를 하되 누가 우위다? 네, 서인 주도 하에서 남인을 연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뒤이어서 이제 숙종 때 환국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뀔 환입니다.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 간에 계속 경쟁을 하면서 여태까지 경쟁을 해도 다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쵸? 북인, 남인, 서인 존재한 상태에서 주도권이 북인한테 있거나 이렇게 했던 건데 환국 이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인하고 특히 서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둘이 공존하는 형태가 아니야. 누가 이겼어. 그러면 한쪽이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차례 일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붕당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뭐냐면 분열은 되어 있지만 서로 공존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제 그런 공존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한 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는 일당 전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왕권까지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타개하고 다시 뭔가
새롭게 뭔가 좀 리뉴얼 해보자 라고 해서 탕탕하고 평평하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탕평 정치를 꾀하게 됩니다. 목적은 왕권 강화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영조와 정조가 두 인물이 중심이 돼서 두 왕이 중심이 돼서 탕평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영조는 자기와 뜻이 맞는 탕평파를 육성하게 되고요. 제하에 있는 살인들, 그러니까 지방에 각각 힘이 있는 그런 살인들의 그 여론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공론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각기 분열됐다고 생각을 해서 공론을 부정하게 되고요. 살인들의 그 붕당의 원천지였던 서원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 없애지는 못하고요. 몇 개 정도 남기고 이제 정리하기 슬슬 시작합니다. 그리고 균역법이란 세금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년에 1필씩 내는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규장각이라는 그런 학문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관리들, 내 정책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친위부대, 장용령이라는 것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랑 영조 사이에 사건이 있었지만 알다시피 누가 죽었죠? 그렇죠.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세자의 어떤 죽음을 기르기 위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되고요. 목적은 왕권을 가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백성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다. 화성 가서 그런 마음으로 민생 안정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붕당 간에 어느 정도 대립은 완화했어. 왜? 누구 때문에? 그쵸. 강력한 왕권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왕이 죽고 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특히 정조가 강력한 왕권으로 모든 걸 컨트롤했는데, 왕에게 모든 측근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그 정조가 죽고 나서 다음 왕이 순조입니다. 어린 아이였던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요, 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이었던 외가 쪽, 외척들이 모든 것을 약간 권력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외척 중심, 특히 이제 붕당도 아니고 특정 가문에 집중이 돼서 소수 가문에 집중이 돼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세도 정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외척 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기니까 왕권은 약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조선의 정치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초기의 왕은 1대부터 9대까지 순서대로 쓰시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입니다. 그래서 태조,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리고 잠깐 문종이 있다가 단종이 있고요. 어린 왕, 그리고 삼촌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되죠. 그리고 우리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성종이 있습니다. 자, 조선의 중앙정치기관에서 왕권을 대변했던 역할 두 가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다? 그렇죠.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제도를 봅시다. 어떤 제도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의정부의 서사를 6조에 기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관장하게 된 것은요, 이제 두 가지밖에 없대요. 사대문서와 중재수 침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이 다 6조에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의정부의 힘이 어떻게 졌다?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제도일까요? 의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의 힘이 강해지는, 네, 맞습니다.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자, 그리고 훈구 세력이 주초위양, 아까 나뭇잎 사건 봤죠? 그 나뭇잎으로 어떤 모함을 했던 그
누가? 조광조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주초위양이라는 글을 적어가지고 나뭇잎에 이렇게 새겨서 왕이 발견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광조 살인 세력을 그거를 구실로 제거했던 사건 무슨 사화다. 그게 바로 네 맞습니다. 기묘 사화입니다. 여기까지 잘 알겠나요?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왕이 실시했던 정책은 무엇일까요? 밑줄친 왕이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던 사람 누가 있다? 그리고 편찬을 시작했다. 누구? 네, 맞습니다. 세조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세조는 태종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피를 묻혀서 본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여 욕심을 돋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실시했던 거는 네,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밑줄친 왕이 실시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자, 왕 제위 중에서 이걸 완성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성종이죠? 그럼 답은 네, 3번입니다.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두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 책 제목이네요. 책 제목. 자, 이 책은요. 조선시대 정치가인 누구의 일생을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중종 반정 이후에 정계에 진출한 이 사람. 시향약을 갖고 오고요. 향약, 공운삭제, 혈량과 실시라는 것 여러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 혈량과는요. 추천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시험 보지 않고 내가 능력 있으면 추천해보겠다라는 혈량과가 있고요. 공운삭제는 특히 훈구 세력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훈구 애들이 공을 세웠던 훈구 애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기묘사화가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주초위양 사건을 계기로. 자, 누굴까요? 그렇죠. 조광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조광조의 여러 가지 개혁들, 선생님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탕평책을 추진했다고 하고요. 특히 장용령, 초계문신제 같은 것은 뭐냐면요. 주장각에서 새로운 그 신진 관료들, 조금 젊은 인재들을 뒷받침할 그 애들을 등용한 초계문신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정조입니다. 정조와 관련된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선의 정치 파트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대외관계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